지금 대만 침공 이야기가 많은데 7월부터 9월까지 태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대만의 상륙 작전이 가능한 시기는 11월부터 4월까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항구를 확보하는 겁니다. 신주, 타이중, 자이, 화롄, 타이둥, 가오슝, 타이난. 완전히 유계화돼서 지하화돼서 숨어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 주력들은 역시 대만의 북부와 중부 지역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젠20을 정말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륙할 수 있는 곳을 분석을 해보면 돌격 상륙을 할 수 있는 해안선이 있어요. 남부에 2개소, 동부에 2개소가 있죠. 강습 상륙을 할 때 최대 15개 합성 여단을 동시 상륙시킬 수 있는 면적이 있다. 합성 여단이라는 편제로 바뀌었습니다. 상륙 여단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얘네들을 동원을 해야 될 거예요. 대만섬을 통일하겠다. 대만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들을 핵을 포함한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이제 겁박하려고 할 겁니다. 뭔가 섬뜩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에서 한국이나 일본 내에 있는 어떤 유학생들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산불 방화라든지 어떤 강력 범죄라든지 사이버 댓글 공작이라든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이런 걸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초한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오량과 왕샹슈이라는 중국의 전략가가 만든 개념인데 여기 24전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초한 조합전을 한국 내에서 강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변국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내에 있는 기지들, 주한미군 기지들이나 우리 공군 기지들에 한 어떤 드론을 날려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의 적발 빈도가 늘어날 겁니다. 베트남 국경 일대에서도 어떤 경계 병력을 증강시키는 활동이 보여질 거고요. 남사군도 있죠. 스플래틀리 군도 일대에서도 해상 민병에 의한 하이브리드전 경향이 강화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마주, 진먼, 능샤군도, 펑우열도 이런 곳에 대한 드론 정찰이 수시로 식별이 될 거고 대만, 필리핀, 한국 등에게 광범위하게 사이버 해킹 공격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연습하고 있는 게 박사님 들어보셨겠지만 위성 대 위성 간의 도그 파이팅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에서 미국의 사 위성이라든지 EUIR 위성이나 뭐 군용통신, 뭐 GNSS 위성 이런 것들, 스타링크형 저궤도 위성 이런 것들을 상대로 사고를 위장해서 도그 파이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오래부터 나오긴 했죠, 사실은. 네. 근데 어느 정도 기술이 진보됐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 최근에 나온 그 미국 측의 자료들을 보면 위성에 로봇팔을 장착을 해서 위성을 가로채는 또는 위성과 위성을 충돌시키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중국이 독자 건설하고 있는 그 우주정거장이 거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중국의 전투기 편대군이 대만 본토를 포위 기동하는 게 증가를 할 거고요. 남해 함대와 동해 함대가 훈련을 핑계로 대만섬 인근을 포위하면서 실탄 사격을 하는 훈련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만군의 긴장을 높이도록 유도를 해서 피로도가 증가하도록, 그래서 전력이 소모되도록 강요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상륙을 하려면 병력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74집단군, 75집단군 남부정부의 이 군구의 병력들이 상륙작전을 위해서 예하 해군 및 육군 항공대 기지로 은밀하게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럼 기지가 비면 기지가 이동하는 것을 미국이나 대만이 알면 안 되니까 동부전구의 72, 73집단군이 각각 남부전구 74, 75집단군의 주둔지로 또 이동을 해서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부대 이동이 관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동부집단군의 72, 73집단군도 상륙을 위해서 해군기지로 은밀히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중국은 평소처럼 대만섬을 포위 훈련을 하는 것처럼 기동을 하다가 해군기지 일대에서 상륙함에 물동량을 적재를 한다든지 항공기에다가 뭐 급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관측이 될 겁니다. 동시에
대만을 치려면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되는 해협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바시 해협과 미야코 해협입니다. 이 두 군데 해협을 차단하기 위한 준비. 북해 함대가 동중국해 일대로 전개를 하고 남해 함대에 있는 잠수함 전력들이 바시 해협에 전개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관측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군은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미군의 탄도탄 추적함인 하워드 로렌젠이나 이런 것들이 요코하와에 요코스카항의 미군의 병원선이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것들이 식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7함대의 항모전단의 전력들도 동중국해로 전개가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미군이 개입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시나리오가 된 거죠. 현재까지의 미국 대만 관계를 기반으로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어쨌든 겁니다. 이걸 가정하고 시나리오라는 게 원래 여러 가지 가정을 다 해서 개입 안 할 경우 뭐 개입할 경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시나리오니까 이건 토정 비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게 지금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샘플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이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전개를 하면서 괌에 B-21과 B-1B 폭격기 편대군이 긴급 전개를 할 겁니다.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리핀의 루손섬 북쪽에 마부얀 제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미 육군의 타이푼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 MRC 다영역 작전 포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다영역 작전 포대하고 미 해병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무인 시스템이 있어요. 네메시스라는 체계가 있는데 요 무인 원정 차단 작전 체계가 긴급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데나 공군기지의 F-22와 F-35A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12식 지대함 미사일 포대를 긴급하게 전개를 할 겁니다. 미야코 제도 일대에.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 개전 전 상황입니다. 야, 그 미리 말씀드렸는데 챗PT한테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가장 실감나는 시나리오였다고. 미국 그 정도 대군이 움직이는데 탐지 안 되고 이동하는 게 가능할까? 어렵죠. 그러니까 미군은 알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숨긴다고 숨겼는데 거기에 위해서 엄청난 기만전들을 또 펼치겠죠. 여러 가지에. 저는 이제 그 가능성 있는 기만전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만 포위 훈련 2일차 또는 3일차 새벽에 기습적으로 탄도탄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베이시의 형산지휘소와 원산지휘소, 각 군단별 사령부, 기갑여단이 주둔지, 타오위안시의 룽탄이나 타이중, 가오슝 이런 곳에 대규모 탄도탄 공격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대만섬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쏴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00기 정도의 재래식 탄도탄을 6제파에 걸쳐서 쏠 것 같습니다. 300발, 100발, 300발, 100발, 300발, 100발 이런 식으로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저거보다 드론이 더 위력적 같은데요. 드론도 날아갈 겁니다. 일단은 탄도탄으로 지휘체계를 초토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 차원에서 드론들이 날아가겠죠. 근데 그 정도 대비체가 돼 있지 않을까요? 대만은 그래서 다 지하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탄도탄 공격에 대만군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지는 사실 불명확한 상황이고요. 대만에도 패트리엇 팩3가 있거든요. 이 MD 포대들이 중국군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유하고 있는 탄약의 대부분을 소모할 겁니다. 그럼 미군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전개된 F-15EX 전투기를 긴급하게 발진시켜서 대만 본토에 대한 반공에 돌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이제 본토에 대한 공격이고 상륙을 하려면 사실 대만섬은 먼저 그 전방 방어선부터 붕괴시켜야 되거든요. 금문도 뭐 그런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주열도, 북쪽의 마주열도와 진먼섬에 300mm 다연장 로켓을 대량으로 사격을 한 다음에 헬기를 동원한 헬리본 강습, 공수부대 강화 작전을 해서 전격적인 점령에 나설 겁니다. 그러면 대만군은 그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시간 내에 제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공권 장악에 나서겠죠. 그래서 일제파로 대만 중부에 남부전구 3개 항공사단 216대의 전투기, 그리고 대만 북부에는 동부전구 2개 항공사단의 144대 전투기와
젠20 스텔스 전투기 50대가 투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대만 공군도 출격을 할 거고요. 대만도 성능 좋은 레이더를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만의 방공망이 중국 공군 편대를 먼저 식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방공망의 지원을 받는 대만 공군과 방공망의 지원 없이 조기경보기의 지원을 받는 중국 공군 간의 교전이 발생하면 양측 모두 30%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데이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만은 일부 방공 레이더와 방공 포대 그리고 공군기지가 파괴되면서 한 170기 정도의 전투기는 생존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 공군은 250기 정도는 생존해서 귀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군의 젠20 전투기는 미 공군의 F-22, F-15EX, F-35A의 요격을 받아서 50대 중에 20대 이상이 격추가 될 거고요. 젠20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소련의 미그 1.44라는 그 프로토 타입의 전투기를 복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그렇게 작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F-22와 교전을 하면 F-22를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이 표면적 성능하고 실전에서 이제 기동이라든가 이런 성능은 많이 다른데 중국은 아직 그쪽이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중국에 대한 과도한 비하가 있는 건 뭐 그것도 저는 너무 또 그게 뭐 그 중국 자동차 봐라 고장 잘 난다 이게 야구도 약간 너무 과도한 비하인데 그래도 조금 실전에 쓰기엔 불안한 게 꽤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중국군 당국자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중국군의 가장 큰 약점은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게 가장 큰 약점이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 차이가 생각처럼 쉽게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자동차 만들 때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스펙만 비교하는 거야. 우리 차 좋아. 근데 그 차는 그렇게 성능이 나와. 근데 10,000대, 10만 대, 100만 대 생산했을 때 그 품질 균일이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중국군은 지금 항모가 3척 있다고 하지만 3척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은 제대로 실전에 쓸 수 있는 항모는 아니잖아요, 그게. 없죠. 그러니까. 거기 탑재되어 있는 함재기 자체가 엔진 문제, 뭐 비행력 항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무서워서 거기 대만 침공하려면 항모에다 신겠어. 그냥 육지에서 날라와야지. 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D+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본토에 상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중국군이 가지고 있는 상륙 작전 역량을 다 끌어모아도 상륙함 뭐 한 8척,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륙함 8척, 민간의 바지나 로로선을 다 갖고 오면 한 50척 정도를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5개 합숙 여단을 상륙 일제파로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을 전력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000톤급 잠수함은 자망에서 작전에 돌입을 할 거고 중국군은 이 상륙 전대를 동원해서 상륙을 하려고 할 겁니다. 동시에 대량의 공수부대들이 타이베이시와 주요 공군기지에 이제 공수 강화를 시도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수송기들이 대만 공군과 방공포대의 요격을 받아 격추가 되고 타이베이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강화를 실패할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필리핀 루손에서 발진한 미 해군의 P3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이제 바시해협에서 중국 잠수함에 대한 대잠 수색에 돌입을 할 거고요. 이걸 격퇴하려면은 항모 전투단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해 함대 소속의 함정들이 바부안 제도 근처로 접근을 하다가 미군의 MRC 다영역 작전 포대에서 발사한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을 맞아서 상당수 전력이 대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북쪽에서 이제 상륙을 하려고 다가오는 중국 해군의 본대는 대만 해군에게 강력한 전자전을 걸어서 대만 해군은 이 전자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국의 남해 함대와 동해 함대 전력에게 경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075형 상륙함 한 척 정도는 피격이 돼서 격침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4개 합성 상륙 여단 정도가
상륙을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이 인원들이 상륙을 해서 대만 육군 10군단과 교전을 벌일 겁니다. 그러면서 해안 방어지대를 상실한 대만 육군이 시가지와 산악지대로 진지 전환을 할 거고요. 양측이 대량으로 드론을 주고받으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합성여단이나 대만군이나 모두 엄청난 전력들이 소모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 상륙한 4개 여단은 상륙 돌파구 내에서 돈자될 가능성이 큽니다. D+2 1차에는 동해 함대가 미 7함대하고 교전 끝에 경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CSIS에서 한 시나리오에서는 미 해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 7함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탄도탄 방어가 가능한 이지스-3 전력들하고 미 해군 항모 전투단의 전투력과 중국 동해 함대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중국 입장에선 해군 대 해군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A2AD 대함 탄도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둥펑 21D와 둥펑 26P가 대량으로 이제 사격을 할 건데, 요건 제가 해군 장교분들하고 같이 이제 확인을 점검을,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봤는데, 배가 움직일 때 25노트 이상 30노트 가까이 되는 속도로 움직이는 거를 탄도탄이 쫓아가서 맞추려면, 마하의 속도로 넘게 떨어지는 탄도탄이 초 단위보다 더 빠르게 연산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유도 지령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쏘지만 실제로 맞는 것은 뭐 한두 척 정도 될 거고, 그러면 핵 공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중국은 미국에게 핵 전력의 규모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 핵 공격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은 동원하지 않은 재래식 탄도탄을 동원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중국은 상륙 이제파를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북해 함대가 남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동해 함대가 경멸했으니까. 그럼 미야코 제도 일대 해양 우세 확보를 위해서 남하를 하다가 동부정구 소속의 전투기들과 미 7함대의 함재기, 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기 F-15EX나 F-22 편대군에 의해서 대량의 피해를 입고 격추될 공산이 큽니다. 미 공군은 전투기 피로도를 고려해서 이제 주한미군, 이제부터 한국이 나옵니다. 주한미군 군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미 공군의 F-16 전력들을 요코스카로 이동시키고, 요코스타나 가데나로 이동시키고, 요코스카에 있는 31 MEU 해병 원정단을 오키나와로 전진 배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중국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괌이나 가데나 기지나 뭐 그런 곳에 탄도탄 공격을 가하려고 하겠지만,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 방공 전력에 의해서 요격될 공산이 더 크죠. D+3일에는 중국은 이제 불리한 제공권 그리고 해양 우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한국의 모든 공군기지와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것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러시아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모종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탄도탄 공격을 가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 전력이 핵탄의 발수가 410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미 본토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력이 생기거든요. 그 와중에도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에는 핵타격을 하지 않고 한국 공군 기지에만 핵타격을 가하면서 한미연합의 디커플링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의 선제 타격 징후가 보이면 한미연합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지금까지의 한국군이 준비하고 있는 작전 계획으로 봤을 때는 킬체인을 가동을 해서 예방적 선제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전략군을 포함해서 첫 번째 킬체인 공격에서 전개된 북한의 텔의 72% 정도를 다수다 부분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살아남은 28%의 텔에서 발사된 탄도탄과 순항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한미연합군의 방공망은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팩3 포대가 중동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공 전력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탄도탄을 요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대전이나 계룡이나 청주, 오산, 서산, 경북 외관 이런 곳들이 핵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남하를 시작하는 북한의 2군단, 5군단, 1군단이 집단군으로 승격이 돼서 이 251 집단군과 한미연합군의 지상군 간의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지면서 양측은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